6월에 이제 인하를 만약 하게 되면은 무리수가 될 것 같아요.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좋을 수 있죠. 캐시가 있는 성장 기업들 있죠. 이쪽이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라는 게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여기서 어느 정도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삼체와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채워주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녕하세요, 원효올라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치 뉴스, 정치 유튜브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제 시간이 왔으니까요. 점점 불확실해져가는 우리 투자 시장, 이곳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경제 도사님 오늘 한 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달 한 번씩 저희 원효올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명쾌한 분석, 깊이 있는 또 통찰 보여주실 텐데 오늘 고정 출연에 첫 출연이니까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입니다. 이렇게 원효올라 이게 좋은 프로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통찰력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알기 쉽게 좀 전달해 드리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약간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인데 삼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들어는 봤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보진 않으셨군요. 네네. 아니 그 삼체가 뭐냐면 세 개의 태양이 뜨는 행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태양이 세 개니까 이 기후나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뭐 어떨 때는 막 너무 뜨겁고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춥고 그래서 굉장히 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뭐 외계인들이 있다. 저는 이 설정을 보면서 우리 지금 경제 상황도 삼체랑 조금 비슷한 것 같다. 네네네.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성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변수들을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 뭐 삼체가 아니라 사체, 오체, 육체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삼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만약 세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거고 세 개의 태양이 그때마다 다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경제 환경하고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갖다가 딱 지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인플레이션의 시대, 디플레이션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 고성장의 시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날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또 며칠 후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또 어떤 날은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걸 걱정하다가 그 다음 날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면이 어떤 경제의 국면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경제의 국면이 빠를 때마다 이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가 다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 저성장, 저금리 국면이다 막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그 국면이 오래 이어지면서 그 국면에 맞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회전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독야청청 달릴 수 있는 몇 개의 종목으로 돈이 몰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국면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국면이 꽤 오래 이어졌는데 지금은 막 국면이 막 바뀌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것들을 과거에 볼 수 없었으니까 과거의 케이스를 갖고 지금에 대입을 한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자산을 담아야 할지도 좀 예측이 안 되고 맞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신 뉴스부터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금리 인하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FOMC 의사록도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좀 공교롭게도 의사록까지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 CPI가 왜 이슈가 됐냐면 이번 달께 지난 1, 2월 달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아니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고 드립을 때린 거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1, 2월 달은 계절성도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사록에서도 이 연준 위원들끼리 싸워요. 한쪽은 이거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다. 한쪽은 일시적이다.
이거 페이크다. 계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워요. 그러면 이게 계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페이크라는 얘기는 1, 2월 달 높다가 이제 그 다음엔 안정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3월 달에 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CPI가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떡 하고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가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이 물가도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이 되는데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품 물가고 두 번째가 주거 물가고 세 번째가 서비스 물가입니다. 상품 물가는 여전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주거 물가인데 주거 물가에 대해서는 작년 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주거 물가 이거 내려온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근데 여기 잠깐 들어보시면 작년 초면 24년 1월이 아니라 올해 1월이 아니라 23년 1월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15개월 지났잖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임대료 내려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15개월째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거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나? 이번에도 주거비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주거비는 떨어진다는 주거비는 안 내려와요. 서비스 물가는 그때도 이미 이거 높아서 되게 스티키 끈적끈적한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더욱 끈적끈적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게 많이 올랐거든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자동차 보험을 갖다 우리가 청구할 때는 카센터 이런 데서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카센터에서는 부품 비용도 나오지만 수리비 공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나오죠. 그게 엄청 올랐답니다. 그럼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가 올라서 보험료가 올라간 거지 보험료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건비는 다른 데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영역이 다른 쪽에서도 인건비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치 두더지 잡기 하는 것 같잖아요. 때리면 걔는 내려가지만 다른 놈들이 계속 튀니까. 그럼 이걸 딱 바라보면서 연준에서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겠는데?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요. 네. 마지막 1마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물가가 9%까지 올라갔던 게 작년 6월에 3%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9% 올라간 게 22년 6월이었고 23년 6월에 3%까지 내려왔으면 1년 만에 6%가 빠진 거예요. 그럼 두 달에 1%씩 빠진 거거든요. 그럼 작년 6월부터 두 달 더 지나면은 작년 8월에는 2% 와야 되잖아요. 근데 3에서 어제 나온 게 3.5예요. 그럼 3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90점이 받아야지 좋은 대학을 가요. 근데 얘가 30점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예요. 80점이 됐어요. 10점만 끌어올리면 되겠네. 좋아. 이제 좀 널널하게 해도 되겠네. 10점만 올라가면 되니까. 왜냐면 50점이나 올랐으니까 10점은 금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올라가고 계속 80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주거, 서비스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렇죠. 상품은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이 녀석도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서 살짝 불안하고. 네. 다른 과목들 뭐 주거, 서비스도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계속 CPI가 안 잡힐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안 올라오면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이거 못 가겠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겠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기존의 시장에서는 네. 6월에 첫 인하를 시작하고 올해 안에 네.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기대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6월에 이제 인하를 만약 하게 되면은 무리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2016년이 되게 비슷했어요. 2016년에는요. 이제 좀 반대인데 방향이 2015년도 12월 달에 FOMC가 끝난 다음에 2016년에 4차례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었어요. 그럼 4차례 인상을 하면 3, 6, 9, 12월에 인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이 그해 3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해요. 뭐지? 근데 6월에도 안 해요. 브렉시트가 있어서. 9월 달에는 그해 11월에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붙는 대선이 있었어요. 9월 달에도 해서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안 해요. 16년에 12월에 한 번 하고 끝냈습니다.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춘 거네요. 그렇죠. 4번을 예고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예고에 불과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뭐지 하는데 계속해서 인상이 안 된 거죠. 지금 뭐냐면 올해 연초에 7번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4번, 갑자기 3번, 그 다음에 지금 3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하는 거잖아요. 매달에 해야 된다라고 미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충수인 거죠.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잖아요. 에브리띵 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져 나오면서. 이 상태에다 금리 인하라면 불을 질러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또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를 자극하다 보니까 물가가 또 다시 끌어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시장이 탄탄하게 버티고 소비가 탄탄하게 버티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계속 자극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 기존의 예상은 6월쯤이었는데 네. 7월 혹은 네. 9월까지로 이제 늦춰질 수가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내년 되면 25년, 26년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25년, 26년도 한 세 번 네, 그 정도로 내리는 보고 걸로 있었죠. 예, 기대를 예, 했잖아요. 예. 그것 자체도 줄어들게 굉장히 되죠. 숫자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스트 1마일을 앞두고 점수가 잘 안 올라와요. 이제 이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목표치를 넘어선 게 21년 3월이에요. 지금 24년 3월께 나온 거거든요. 3년 동안 목표치를 못 돌아왔어요. 그럼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침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3년간 아프면 이거 고질병이잖아요. 고질병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고질병이 되면 잘 안 낫고요. 두 번째는 낫더라도 재발해요. 그렇죠. 쉽게.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어제 그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네네네. 재무장관인데 네네. 심지어 인상 얘기까지 했어요. 다음 움직임이 인상이. 아, 근데 예. 뭐 인상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팀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higher for longer. 그렇죠.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금리가 굉장히 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금리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걸 기대하고 있지만 내려오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네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금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올 수 천천히 있다. 내려올 수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장기간 고금리가 계속되게 되는데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고금리가 계속되면 조금 증시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어 for 롱거가 되면,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럼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차를 두고서 계속 고금리가 압박을 하니까요. 그럼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겠네. 그럼 보통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그럼 다시 그때서 이제 금리를 내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차를 두고서 미국의 성장도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도 내려가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미국의 금리라는 건 미국의 성장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미국하고 성장이 다르죠. 그렇죠. 미국의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 미국 성장 엄청 뜨거운데 우리 성장은 좀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그러면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영향을 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지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성장은 세잖아요. 여기에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가 돼요.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가 되더라도 미국의 성장이 세면 이거 버티긴 하겠죠. 물론 타격은 받겠지만. 그죠? 미국만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미국의 성장 둔화 폭이 클까? 다른 나라 성장 둔화 폭이 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성장 둔화폭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성장 둔화 폭이 크면 통화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 달러가 약해져야 돼요. 그렇죠.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달러 약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성장 둔화폭이 더 크면 그치, 상대적인 거니까 되려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거죠. 그러면 최근에 환율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이어 for 롱거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엔 또 어떤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결국엔 하이어 for 롱거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이 고통의 끝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하이어 for 롱거로 그 긴 기간이 버텨지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금리 인하의 혜택을 다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생각을 하면은 그 기업 쪽으로 돈이 몰려가게 되지 않을까요? 특정 국가, 특정 기업, 특정 산업.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는 돈이 몰려가게 되니까 거기는 되려 뜨거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되려 주가 지수가 탄탄하게 버티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요? 되게 양가적이네요. 네, 왜냐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네. 성장주들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대출을 땡겨와서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주에는 안 좋다고 하는데 네네네. 지금 미국 증시가 뜨거운 거는 성장주가 주도해서 좀 뜨거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거기서 파이낸스 타임즈인가 거기 나온 뉴스 기사 보시면 미국 빅테크들이 물론 걔네들이 성장주긴 하지만 이 캐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 현금성 자산에서 받는 이자가 무위험 이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자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또 다른 면에서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이자를 받는 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캐시가 없는 기업들보다는 버틸 여력이 더 생겨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높은 금리 때문에 그 예금 이자를 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대신에 부가 창출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융자산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화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재정 적적 엄청 심하거든요.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게 다른 쪽에서는 돈을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갖다가 또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케이스에서는 또 IRA라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들도 있고 고용 장려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이어 for 롱거라고 하지만 캐시가 있는 성장 기업들 있죠. 예. 이쪽이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이어 for 롱거 때문에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겠지만 재정으로 밑에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얘들이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두 국가의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장의 크기, 성장의 강도를 보면 미국의 성장의 강도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조금은 제한되겠지만 다른 쪽의 타격은 미국보다는 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뜨거운 이런 미국의 성장, 인플레이션도 계속 끈적끈적하게 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언제까지 좀 갈 것 같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좀 이어지겠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미국이 전 세계의 성장을 지금 땡겨서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장이 갖다가 만약에 코너에 몰린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생각, 강하다는 생각,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 그 이슈가 생겨났었을 때는 이 성장이 조금은 주춤해질 거라고는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시장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참 독특한 게 미국이 하이어 for 롱거를 갈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오히려. 네. 왜냐면 그나마 버틸 건 여기니까 하면서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놔서 그래요. 얘네들이 숨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서 결국에는 이익을 내야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숨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으로. 그럼 미국의 자산 가격이 탄탄하게 버티잖아요. 그럼 미국의 소비가 쉽게 안 꺾여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의 힘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 한은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고금리의 영향 때문에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조금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좀 1번인 것 같고요.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잘 안 꺾이지만 다른 나라의 성장은 꺾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경기는 침체 일로예요. 그래서 유럽은 먼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럼 유럽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돈이 더 모이고 달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라는 게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대두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장 모멘텀의 차이를 다른 나라들하고의 차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거는 당분간 달러 강세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점,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네네.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의 돈이 많이 이제 몰려가고 굉장히 뜨겁고 또 유동성도 넘치고 네.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로 딱 돌아서는 순간 더 큰 유동성의 파도가 또 몰아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그 변동성이 더더욱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거나 한 번 인하를 하거나 결국에는 0.25%인데 그 0.25가 뭘 바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속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난 몇 년간의 20년간의 패턴을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 하잖아요. 세게 낮춰요. 많이 낮춰줘요.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번에 금리 인하 하잖아요. 많이 낮추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가가 불안한데도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야, 그러면 물가 신경 안 쓰고 낮추는구나. 그럼 제대로 많이 낮추겠네. 금리 인하를 하면 꽤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막 몰려들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사만 해도 이 정도인데 물가가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에서도 무리수를 두면서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걱정하는구나. 자산 시장을 무조건 케어해 주겠구나. 그럼 밑바닥에 막히는 거잖아요. 밑바닥에 막히고 위가 열려 있으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되려 자산 시장에는 되게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자산 가격의 상승이 과도했을 때 이게 소비를 자극하잖아요. 그럼 연준이 여기서는 나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higher for longer를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우리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런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신흥국의 성장 둔화세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센데 네네. 더 달러가 세져서 우리 환율도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좀 예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 대비해서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는 높습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를 잘 안 내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금리를 낮춰줘요. 그럼 달러가 오히려 금리 차가 커지니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높은데 우리는 더 내리면 그럼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달러가 더 강세로 가고 원화가 더 빠지겠죠. 약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럼 안 되겠네 해가지고 금리를 안 내려요. 우리나라도. 그럼 금리가 안 내려지면은 그렇지 않아도 실물 경기 어려운데 높은 금리가 또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 모멘텀이 약해지겠죠. 그럼 미국하고 성장 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리의 갭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이것도 달러의 강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미국 쪽에서의 시그널이 나타났었을 때는 성장의 차이가 나타나거나 금리가 차이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의 강세를 가리키게 되는 그런 불안 요인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전 수출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그러면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더 세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럼 원화는 계속 약세로 가는 건데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좀 수출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네. 그러면 좀 수출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고 하는 것이 환율이 1,400, 1,500, 1,600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것보다 높은 환율이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1,300도 높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정도 레벨이 꽤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환율이 높다라는 건 결국엔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될 거잖아.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물건을 해외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만 파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도 팔죠. 그럼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일본도 엔화 약세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심하죠. 중국도 위안화가 약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지만 약세면 잘 팔려야 되는데 가격이 싸져서 다른 나라 통화도 약세면 그럼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여서 나타나는 효과가 많이 희석이 될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수출을 미국 의존도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성장이 둔화되면은 가격이 싸더라도 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상대편의 수요가 약해졌을 땐. 그러면 상대편의 수요가 약해진 상태에서 다들 약세로 가 있는 통화를 갖고 다 수출하려고 하면 오히려 수출이 박 터진다?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면 수출엔 좋잖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좋죠. 근데 그게 나와 저쪽의 플레이만 되는 거고 저쪽의 수요가 유지가 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경쟁하는 장에서는 얘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엔화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작년에 1,000원인데도 약하다고 했는데 이게 100엔당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9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엔화가 더 약해진 거잖아요. 원화도 약하지만 그런 원화보다 더 약한 게 엔화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수출이 여기서 어느 정도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원화가 절대적으로는 약세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강세여서 수출이 안 일본 될 대비로는요? 수도 네. 있을 거네요. 네네. 어제 CPI 그렇게 발표되고 나서 미국 국채 금리도 또 많이 튀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암울했던 것이 네. 작년 가을에도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튀었을 때 우리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주담대 같은 경우는 네네네. 금융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미국 국채금리 영향받아서 우리 네. 주담대 금리도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실질 금리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가 계속 가면 우리 좀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끼칠 테고 소비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 저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리나라 전망에도 많이 나와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가 2.1 정도 나오거든요. 2.1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못한 건 아니에요. 거의 에버리지 뭐 그 정도 수준이고 에버리지보다 조금 못한 수준. 뭐 시험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한 73? 73이면 잘 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못 봤다고 하기도 그렇죠. 너무 못 봤다고 하진 않죠. 작년이 1.4였어요. 1.4면 100점 만점에 한 55?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럼 못 봤죠.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2.1이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야, 55에서 73이면 잘한 거지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또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영어하고 수학이라고 해볼게요. 영어하고 수학인데 영어는 100점이에요 지금. 와 영어 잘했네 이게 아니죠. 영어가 100점인데 두 과목 중에서 평균이 73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죠? 수학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이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목이 두 개라는 얘기는 GDP 성장률이 있지만 내수하고 수출이 있어요. 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렇죠. 메모리 그럼 사이클이 100을 찍은 왔죠. 거예요. 그렇죠. 100을 찍은 거예요. 근데 100을 찍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에버리지보다 좀 못하면 내수는 어떻다는 얘기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거의 과락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수가 작년이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작년보다는 좋아집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수를 느끼지 않습니까? 수출을 느끼시진 않죠. 반도체 수출되는 게 혹시 체감되세요?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나마 좀 수출이 잘 돼서 거기서 얻은 과실이 소비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배당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급여로 꽂혀줘야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소비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적이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당장 느끼는 거는 당장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살 때 물가, 우리들의 급여, 우리들이 느끼는 금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체감할 때 높아지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체감 경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단 네네. 말이죠. 결국 동결하지 않겠습니까?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한국은행은 지금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 고민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난번 한국은행 금통위 때 기자회견에서 이제 하는 총재 질의응답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지난번 회의 때는 결국에는 내수하고 수출이 있는데 내수 소비는 지금 침체 일로에 있다. 수출은 괜찮다. 이런 상태에도 내수를 보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수가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거를 전혀 케어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아, 이거 보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반대편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가만 놔뒀는데도 환율이 불안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를 지르면 환율이 미국하고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더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더 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이 더 뛰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요즘 보면은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국제 유가가 오른 데다 환율까지 뛰니까 수입 물가가 확 올라가는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가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고 물가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편안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갈 텐데 지금은 환율이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섣부르게 수를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일단 동결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면서 추이를 조금 더 보려고 하겠죠. 한은의 고민은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나와주면 하는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이는 건데 이게 꽉 막혀버리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려워지네. 이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예상은 이제 미국이 뭐 6월쯤 내려줄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도 한 7월쯤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초에 이제 금리 인하를 많이 예상을 했었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한국은행 고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제조업 기업들한테 타격을 크게 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공급 과잉 만들지 마.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에서 지금 쏟아내는 하이엔드 제품들이 타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의 포커스를 내수보다는 이제 제조업 수출 쪽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